네, 매주 화요일에 방송됐던 위독경 이번 주부터 요일을 좀 조정을 해서 수요일로 자리를 바꿨고요. 또한 패널들도 바뀌었습니다. 여야 경제통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여야의 경제통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근데 우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홍석준 의원님. 네, 방금 그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적으로 한 70%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수입 다 합쳐서 그만큼 무역이 이제 중요한 국가인데 사실 다행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무역 흑자를 갖고 있었는데 무역 적자가 이렇게 된 것이 95년, 97년 이후로 그러니까 한 25년 만에 처음인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 외환 위기 봤듯이 수출이 부진하고 무역 적자가 계속될 때는 항상 어떤 외환 위기라는 이런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일단 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지금 현재 수입이 지금 현재 에너지 원자재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원유, 가스, 석탄 특히 최근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 중에 가스 어떤 수입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굉장히 많이 에너지 비중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왜냐하면 전년 동기 비해서 지금 현재 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중에서도 보면 가스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73%가 이건 좀 계절적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수출적 요인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20% 정도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수출이 좀 급감하고 있고 그렇다면서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이 전반적인 무역 적자가 계속된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가 많이 올랐고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수출량이 급감을 했고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가 어떤 시점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뭐 가치를 공유하는 것끼리 가치 사슬 재구성을 하겠다. 뭐 치포 동맹이 예,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전까지의 전 세계는 중국을 빼놓고 가치 사슬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을 일부 배제를 하고 새롭게 밸류체인을 구성한다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구조적 전환기입니다. 그 전환기에 실제 우리가 수출이 많이 줄었던 지역을 보면 중국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아세안은 한 16% 줄었고 중국은 한 24%. 오호. 중남미가 한 19%. 뭐 당연히 러시아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13.6% 이렇게 주는 지역별로 보면 이 구조적 전환에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라고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나타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기존의 관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고 뭐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라든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경기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중국이 빠지는 상태로 보면 경기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럼 반도체의 구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면 좀 약간 무식하게 정리를 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용을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살 길이 뭐예요?
방금 이영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어떤 관련된 어떤 기계 장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중간재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세계 전체 어떤 경제의 어떤 전망이 좋을 때 기업들이 관련된 어떤 반도체를 활용해서 기계도 사고 자동차도 더 많이 생산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반도체는 이렇게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치킨 게임이란 것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기는 좋지 않지만 특히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지금 유일한 수단을 반도체라고 보고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어떤 봉쇄, 대중국 봉쇄를 지금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추세인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붕괴를 따른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반도체 수출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 않다.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 거듭 무식하게 그냥 미국 편 확실하게 쓰면 뭐 살 길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하고 미국 전력을 배제한 채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근데 또한 우리의 경제를 보면 중국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통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기술 수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핵심 기술에서 뭐 16나노나 이런 것들은 나갈 수가 없고 노광 설비는 나갈 수가 없고 있지만 일반적인 범용 부품에서는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반도체 하나로 봐야 될 거 아니고 반도체도 수준별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좀 무식하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설령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가요? 네네. 이걸 보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면서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그렇게 변하고 있을 때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재가 있죠. 네. 그럼 일본은 러시아하고 원유 수입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으니까 혹시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늘었습니다. 찍기는 좀 해요, 제가. 네, 네. 늘었습니다. 잘 자, 찍으시네. 한미일 그 러시아 규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단어에 하면 줄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큰 제목에 의해서 야 A냐 B냐 선택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서 보면 일본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량을 늘리고 있고요. 사실 러시아를 지원하는 거 있는데 미국의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큰 터치를 안 합니다. 오호. 그건 그 나라의 산업적 성격에 따라 가지고 예.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항상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미국의 이제 지원법은 말이 지원법이지 저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 반도체 중국 통제법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분야를 잘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4월 26일 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그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한다고 미국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사전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런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현재 어떤 문제점, 특히 지금 현재 그 기밀에 대해서 그 미국 그 안전부서에서 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또 초과 이익 공유라든지 예. 또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사실상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분야에 지금 시안이라든지 우시라든지 이런 곳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40%를 지금 중국 내 공장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100%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공장에서조차도 이렇게 리뉴얼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못하도록 한다면 어허. 사실 반도체 분야는 6개월 1년 투자를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생존이 걸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좀 해결을 기업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바로 봅니다. 그 지점인데 이제 며칠 전에 김성환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하고 반도체 지원법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법이다 법.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손대기 힘들 것이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거다라는 또 비관적 전망을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업과 예.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통해서 예. 같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난번 IRA법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예. 미국 그 무역관에서는 IRA법의 내용이 그 정부에 보고가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넘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중해서 보고 있을 텐데 예. 미국도 한 행정부가 한 의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각각의 의원들과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네. 통상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면 이중정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통상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과 함께 국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국내 이해관계자의 갈등 자체가 협상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하는 그 협상 같은 걸 보면 내가 결정해서 따르려고 합니다. 사실 보면 최근에 이제 한일 배상금 협상만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와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반대 때문에 일본이 양보해야 된다는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외교의 협상에서 이제 그런 그렇죠. 전략도 쓰죠. 예. 지금 이 경우도 이럴 수 있습니다. IRA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우리 투자 안 하겠다.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진 거거든요. 그럼 투자를 안 하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뭐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 요소, 이해관계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굉장히 슬기로운 통상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국 경도가 더 심해지는. 더 심해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있고 지금 이제 말하는 뭐 가드레일 조항이라든지 그 초과이익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기밀에 대한 접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슬기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큰 명제보다도 네. 그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당 의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지금 IRA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지금 그 보안 입법이 지금 기아 자동차가 있는 애틀랜타 조지아 주 상원 의원 중심으로 이미 이제 보안 입법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또 주별로도 다 입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최대한 우리가 그 활용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지금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지금 반도체 지원법은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관련된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잘 아신 것처럼 반도체 이 완제품 생산도 있지만 그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또 소재 그리고 반도체 가공에 관련된 전가공, 후가공, 장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문제가 해당되는데 지금 반도체 지원법 내용도 하나하나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중국 내 반도체 10년 투자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새로 어떤 공장 짓는 데 적용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약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냐. 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아직까지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정인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확률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밀 공개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법령상의 초안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 안보에 필요할 경우로 했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렇죠. 이 등등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서 굉장히 많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바이든 정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해가면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 있다. 당연히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그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아니 정부 손 놓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입법 단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있다. 두 분은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치포에 미국이 그 이전부터 계속 대한민국의 치포에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은 조금 이제 중국 어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중간적 입장에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협상력에서 좀 불리한 어떤 요소도 작용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완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이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좀 뭐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협상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호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예. 이럴 경우에서 전략적 목표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낼 게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주고받기이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기업들과 정부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저는 이번에 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명제에 집착을 하면서 디테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예를 들면 아니 뭐 대일 배상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IRA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연 그러면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 뭐 중국은 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다가 아니고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있고 그러면 시안 공장을 철수해야 될까? 아니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시안 공장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삼성전자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접근해서 점차적으로 그 밸류체인의 변화에 적응해서 분업 체계를 다시 구축할까? 이렇게 접근한다면 굉장히 중장기적인 전략화해서 하나씩 설정을 해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거죠. 국내적 쟁점으로 좀 그 얘기를 좀 약간 바꿨으면 좋겠는데 정부 여당이 그래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K칩스법,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홍 의원님? 예, 지금 가칭 K칩스법 조세특례 지원법은 지금 반도체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좀 높여주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8% 정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16%인데 이것을 대기업은 기존에 8%에서 이제 15%, 그다음에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이제 좀 이제 세액 공제를 좀 높임으로써 좀 시설 투자를 좀 하게끔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저희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대만에서 25%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25%.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라도 하지 않으면 자꾸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그 글로벌하게 지금 중국 반도체 분야 이제 봉쇄 전략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 말에 그 기억나시겠지만 법인 세율 이제 인하를 막 할 때 지금은 이제 여야 이제 이제 협상으로 이제 1% 됐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이제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 이제
그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도 최근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좀 반대를 좀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법이라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라도 우리 기업에게는 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민주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듯이 예. R&D 투자세액 공제와 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헷갈려 가지고 기재부가 충분하다고 했다가 예. 다시 바꾸는 과정. 예. 그건 뭐 세수 전망이라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당도 애시당초 10%까지 할 수 있다고 했었고. 아, 그래요? 근데 기재부가 예. 8%를 고집한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예. 물론 뭐 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전망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효과를 증설을 한다. 미달 났죠. 아, 예, 예. 미달 났죠. 예. 근데 반도체가 반도체 학과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하려고 하면 화학공학, 광학, 소재, 물리 모든 기초학문의 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반도체거든요. 일종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어떻게 정부가 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세금을 깎아준다. 저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서 보조금이라든지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포커스를 두어서 그 중장기 전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용산에서 많이 했다는 이채엽 권석준 교수가 하는 내용이 그게 있습니다. 이분은 반도체 전공자가 아니고 화학공학자입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반도체 산업 ASML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필립스나 이런 광학기기 업체들이 바뀌면서 구조전환을 하면서 ASML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중견기업이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전환시켜서 반도체와 연관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런 전환을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세금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좀 종합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말씀하신 건데 잠깐 이제 제가 예. 조금 반박 겸 첨부를 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현재 한 곳 아니면 두 곳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구미를 중심으로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이제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왜 반도체 분야의 클러스터가 중요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도체의 밸류체인이 우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완제품만 보는데 예. 그 앞 단계 설계 예, 그리고 예. 소재 예. 그 장비의 전공정 후공정 장비 그 방금 말씀하신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비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회사에서 가칭 슈퍼을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슈퍼을? 예, 그 광학 노광 장비가 없으면 이 미세 공정에 있어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장비 회사가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로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이 그 회사의 장비를 사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미국에서도 제가 글로벌 중국 반도체 봉쇄 전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어떤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의 각각의 대중소기업을 동시 육성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 관련해서 또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메모리 조금 그나마 돼 있는데 비메모리 분야의 설계 분야라든지 소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취약합니다. 장비 분야도 좀 약간씩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한일 간의 관계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서 한번 보면 반도체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대만의 TSMC나 대만은 지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 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기업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네. 대만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중견기업들이 여러 결집이 있고 팹립스 공장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SMC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작은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생태계는 그런 쪽을 클 수 있게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이제 실상에 드러나는 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직후에 한번 드러나는 게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상당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소재 부품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악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고 특히 더 앞단계에 가면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 가면은 세계 10대 반도체 설계 분야 중에 거의 9개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분야를 뭐 단기간에 저희가 쫓아가긴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전체 어떤 육성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우고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익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개발만 하면? 예.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정 회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고도화된 반도체가 아닙니다. 근데 자동차 완성차 주문해서 나오기 어려운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도화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급 부족인 거예요? 많이 안 나오니까 설비 투자 굉장히 많이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이 진입하지도 잘 안 씁니다. 근데 그거에 중요한 회사가 우리나라 한 군데 있습니다. DB 하이텍이라고 동부 반도체라고 옛날에 예. IMF 때 거의 구조조정됐던 회사입니다. 근데도 그 회사가 그걸 계속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남 반도체라는 회사도 예, IMF 때 철수했습니다. 예. 그 아남하고 미국하고 합작한 회사인데 그 회사 지금 자동차 반도체나 중위 반도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나스닥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이 축적돼 있는 쪽은 하나씩 했을 때 신규가 새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그런 제조업 설비를 가질 수 있는 생산 기술을 가진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전환하고 키우는 관점에서 산업 정책을 전환을 하면 실제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의 기반들이 넓어지는데 지금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반도체 지원 세법 이런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인력들 또 인력도 보면 제가 이럴 때 R&D는 아주 고급 인력이겠지만 생산 기술은 대학교에 과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폴리텍 곳곳에 있는데 폴리텍 학과들을 약간 전환해서 생산 기술 쪽으로 집중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특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큰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대구시에서 근무할 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의 신뢰성 테스트라는 자동차 주행 시험장 프루빙 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공공 프루빙 그라운드도 만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분야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인피니언이라는 대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 중견기업들도 분야별로는 충분히 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에 그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25%더 대폭적으로 좀 높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내용도 결국은 그런 중소기업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의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집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알겠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람들이 미국 가서 국빈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둬낼 것인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오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특히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리적으로 이제 성과를 따낼 수 있느냐, 좀 그걸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또 4월 26일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환율 문제입니까? 환율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냥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환율 거예요? 관련된 떨어지니까 그래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아서. 환율 문제이고 참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1인당 그 GNP도 그런데 뭐 인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전체 국가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난제가 계속 쌓여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핵심 수출 주력 상품 이제 반도체 얘기로 좀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의원, 이용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